차가운 바닷바람이 부산항의 녹슨 철제 구조물 사이를 핥으며 지나갔다. 소금기 섞인 공기는 부두에 쌓인 컨테이너들의 금속성 냄새와 디젤 연료의 역한 향기를 실어 날랐다. 국정원 소속 최정예 비밀부대 시그마의 팀장 박진우 코드네임 해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목표물을 응시했다. 그의 검은색 전술 장비는 밤의 일부처럼 보였고 그의 눈빛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온기를 담아본 적 없는 겨울 호수 같았다. 목표는 흑룡회 동아시아 무기 밀매시장의 암적 존재였다. 그들은 단순한 총기나 폭발물이 아닌 추적 불가능한 AI 유도 드론과 생화학 무기를 거래하며 세계의 분쟁 지역에 피와 혼돈을 파는 죽음의 상인들이었다. 수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시그마 팀은 마침내 부산항 제7부두에 버려진 냉동 창고로 위장한 그들의 데이터 허브를 찾아냈다. 진우의 인이어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치 모든 팀원 위치 확보. 진입 준비 완료. 알겠다. 계획대로 진행한다. 소음은 최소화하고 저항은 무력화한다. 목표는 서버룸의 데이터 확보다. 반복한다. 데이터가 최우선이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기계음처럼 들렸다. 팀원들은 그의 이런 모습에 익숙했다. 5년 전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벌어진 작전에서 그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친구였던 강민준 코드네임 러를 잃은 후 박진우의 인간적인 부분은 그의 죽음과 함께 폭발 속에서 산산조각 난 듯했다. 남은 것은 오직 임무를 향한 집요함과 얼음 같은 냉철함뿐이었다. 진우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시그마 팀원들은 소리 없이 창고의 경계선을 넘었다. 낡은 자물쇠는 액체 질소 앞에 무력하게 부서졌고 육중한 철문이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내부는 겉보기와 달리 최첨단이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동작 감지 센서와 적외선 카메라가 붉은 빛을 깜박였다. 서연아 시스템 장악해. 팀의 해커인 서연이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복잡한 배선에 연결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 위에서 춤을 추자 복도의 붉은 빛들이 하나씩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30초. 그 이상은 보장 못해요, 팀장님. 메인 시스템이 외부 접속을 감지하면 바로 방화벽을 올릴 겁니다. 충분하다. 진우는 권총을 든 채 앞장섰다. 그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가볍고 빨랐다. 팀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그의 뒤를 따르며 각자의 구역을 경계했다. 창고 깊숙한 곳 몇 겹의 보안 장치로 보호된 문이 나타났다. 서버룸이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흑룡회 조직원 2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진우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날렸다. 그는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 조용히 제압하는 동시에 다른 한 명의 관자놀이에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겨눴다. 움직이면 죽는다. 조직원은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 비친 진우의 얼굴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팀원들이 신속하게 남은 조직원을 처리하고 상황을 정리했다. 모든 것은 10초 안에 끝났다. 서연이 마지막 보안문을 해제했다. 팀장님, 들어오세요. 서버룸 내부는 수많은 서버들이 내뿜는 열기와 팬 소음으로 가득했다. 푸른색과 녹색의 LED 불빛이 어지럽게 깜박이며 진우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곧장 메인 서버로 다가가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했다. 데이터 다운로드가 시작되었다. 화면의 진행률 표시줄이 더디게 올라갔다. 10%, IBG%, 50%. 갑자기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젠장 들켰어요. 외부에서 지원 병력이 오고 있어요. 서현 다운로드. 계속해 나머지 팀원들은 나를 따라 방어 위치로, 진우는 엄폐물 뒤에 자리를 잡고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복도 저편에서 수많은 발소리와 외침이 들려왔다. 곧이어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알이 콘크리트 벽을 때리며 불꽃을 튀겼다.
진우는 침착하게 적들의 머리를 조준하며 방가쇠를 당겼다. 그의 사격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쓰러지는 적들 사이로 새로운 적들이 계속해서 밀려왔다. 75%, 85%. 조금만 더, 서연이 외쳤다. 진우는 탄창을 갈아 끼우며 상황을 살폈다. 이대로 가다간 고립될 터였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98%, 99% 완료 데이터 확보했어요. 좋아. 전원 퇴각, 연막탄 투척.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를 가렸다. 진우와 팀원들은 혼란을 틈타왔던 길을 되짚어 빠져나왔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안전 가옥으로 복귀한 후 팀원들이 장비를 정비하고 부상자를 돌보는 동안 진우는 곧바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수만 개의 거래 내역과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떠 있었다. 흥룡회의 수장이자 그 누구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인물, 아키텍트의 흔적을 찾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돌려 암호를 해독하고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했다. 몇 시간이 흘렀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의미 있는 파일 하나를 찾아냈다.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이름의 거래 장부였다. 최신형 AI 드론의 부품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거래 내역 속에서 진우는 아키텍트의 서명을 찾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다. 거래 승인자 목록을 스크롤하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몸의 모든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다. 수많은 암호화된 코드네임과 디지털 서명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디지털 서명이었지만 그 형태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날개를 활짝 편 사자를 형상화한 정교하고 힘있는 문양.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5년 전 진우와 민준이 훈련생 시절 그들만의 비밀 신호로 사용하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세상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직 2사람뿐이었다. 아니, 이제는 1사람뿐이어야 했다. 강민준, 레어. 진우는 눈을 비비고 화면을 다시 보았다. 환각이 아니었다. 거래 날짜는 불과 3주 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동료들의 웅성거림 장비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까지.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다. 민주는 죽었다. 그는 5년 전 진우의 눈앞에서 폭발과 함께 사라졌다. 그의 불타버린 인식표는 진우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서명이 흥룡회의 비밀 장부에서 발견되었다. 그것도 최근 날짜로. 2가지 가능성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첫째, 민주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는 조국을 배신하고 가장 추악한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 그들의 우정 함께 흘렸던 피와 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둘째, 민주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보내는 메시지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오직 진우만이 알아볼 수 있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어느 쪽이든 진우의 세계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흥룡회를 소탕하려던 임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국가의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박진우 개인의 임무가 되었다. 그는 죽은 줄 알았던 친구의 유령을 혹은 배신자를 찾아내야만 했다. 진우는 조용히 파일을 자신의 개인 암호화 드라이브로 복사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에서 그 특정 거래 내역을 삭제했다. 누구도, 심지어 국정원조차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됐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박진우의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밤이 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오직
죽은 자의 서명이 남긴 차가운 흔적만을 따라 홀로 걸어가야 했다. 안전가옥의 소독약 냄새와 팀원들의 부산스러움이 질식할 듯 다가왔다. 박진우는 보고를 마친 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의 낡은 아파트는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섬 같았다. 불도 켜지 않은 차에 그는 창가에 서서 회색빛으로 물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책상 위에는 그가 훔친 데이터가 담긴 암호화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 한번 열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저주받은 희망.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날개 달린 사자 문양이 떠올랐다가 이내 5년 전의 그날처럼 거대한 화염으로 변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머릿속을 맴도는 혼란을 씻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물방울은 그의 피부를 때렸지만 영혼 깊숙이 새겨진 죄책감과 새로운 의심의 불길은 잠재우지 못했다. 결국 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자신이 저장한 단 하나의 거래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프로젝트 이카루스. 그리스 신화 속 밀랍 날개를 달고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 추락한 어리석은 아들의 이름. 이 프로젝트명 자체에 어떤 경고나 조소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거래의 모든 세부사항을 파고들었다. 거래된 품목은 QX7 자율항법 마이크로 프로세서였다. 군용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하는 초정밀 부품으로 엄격하게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 물자였다. 거래 금액 수량, 그리고 도착지.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의 극동 함대 기지가 있는 항구 도시. 그곳에 위치한 볼코프 로지스틱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물건이 운송되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화물 운송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거래 기록에 첨부된 암호화된 노트 파일. 다른 기록에는 없는 유일한 파일이었다. 서현의 해킹 프로그램으로도 풀리지 않았던 강력한 암호. 진우는 그것이 단순한 암호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열쇠를 가진 특정인을 위한 메시지였다. 그는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훈련소 시절 암호학 수업 시간이었다. 교관이 복잡한 암호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민준이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그의 노트에 무언가를 끄적였다. 야, 진우야. 이런 건 너무 복잡하지 않냐? 진짜 비밀은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곳에 숨기는 거야. 우리 둘만 아는 그런 거. 민준은 그가 그린 사자 문양을 가리키며 씩 웃었다. 이놈 봐라. 사자자리 유성우가 쏟아지던 날 우리가 처음 만났잖아. 그날을 기억하면 되는 거야. 별들의 속삭임. 사자자리 유성우. 러니드. 민준의 코드네임 레어의 기원이기도 했다. 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암호 입력창에 그날의 날짜와 시간 그들이 함께 관측했던 별의 좌표를 조합한 문자열을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자 자물쇠에 아이콘이 풀리며 텍스트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늑대는 양의 탈을 쓴다. 진우의 숨이 멎었다. 이것은 그들이 신참 시절 즐겨하던 암호놀이의 문구였다. 질문이자 대답이었다. 늑대는 양의 탈을 쓴다는 것은 내부의 적을 의미하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민주는 지금 내부의 배신자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아파트의 정적을 깨고 과거의 소음이 그의 귓가를 덮쳤다. 5년 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비무장지대의 어느 밤. 28배 박진우와 강민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이동하고 있었다. 임무는 북에서 망명한 핵물리학자를 안전하게 남쪽으로 빼내는 것이었다. 물리학자는 북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치명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아, 젠장. 이 비는 언제 그치냐?
군화 속에 논두렁 하나를 통째로 옮겨놓은 기분이야. 민준이 툴툴거리면서도 주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의 농담은 언제나 얼어붙은 공기를 녹이는 힘이 있었다. 조용히 해러. 적들에게 우리 위치 광고할 일 있어. 진우가 낮게 쏘아붙였다. 그는 언제나 신중했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했다. 에이 해치.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져야지. 봐 저기 북두칠성. 비구름 사이로도 길은 보이는 법이라고. 민주는 진우와 달랐다. 그는 본능을 믿었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타입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한 쌍의 칼날이었다. 그들은 약속된 장소에서 물리학자를 만나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퇴로부터였다. 남쪽으로 향하는 안전 루트에 들어선 순간 지옥이 펼쳐졌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다. 완벽하게 계획된 매복이었다. 정보가 샌 것이 틀림없었다. 젠장 놈들이 어떻게 알았지? 진우가 외치며 물리학자를 이끌고 바위 뒤에 엄폐했다. 그걸 지금 따져서 뭐해? 일단 살고 봐야지. 민준이 응사하며 퇴로를 찾았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저기 옛날 감시 초소야. 저기로. 세 사람은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낡은 콘크리트 초소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그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닌 막다른 골목이었다. 적들은 그들을 포위하며 점점 거리를 좁혀왔다. 진우야, 이 양반 데리고 먼저 가. 민준이 결심한 듯 말했다. 뭐 미쳤어. 같이 가야지. 저쪽 벽 아래 배수구가 있어. 내가 어릴 때 여기서 놀아서 알아. 좁지만 한 명은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시간을 벌게. 안 돼. 그건 자살행위야. 진우의 외침에도 민주는 단호했다. 그는 진우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농담기를 거둔 채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치, 넌 살아야 해. 넌 나보다 똑똑하고 냉정하니까. 이 양반 꼭 살려서 데려가. 이건 명령이야. 그 순간 로켓 추진식 유탄 발사기 RPG의 휙 하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민주는 망설일 틈도 없이 진우와 물리학자를 배수구 쪽으로 밀쳐냈다. 진우가 뒤를 돌아본 마지막 순간 그는 민준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도 체념도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이는 미스터리한 미소였다. 그리고 거대한 폭발이 모든 것을 삼켰다. 진우는 폭발의 충격파로 정신을 잃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아군의 야전병원에 누워 있었다. 물리학자는 무사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돌아오지 못했다. 수색대는 초소가 있던 자리에서 그의 불타버린 인식표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작전 중 전사라는 6글자가 새겨졌다. 진우는 자신의 신중함이 팀의 발목을 잡았고 그것이 매복의 원인이 되었다고 자책했다. 그 죄책감은 5년 동안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다.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진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늑대는 양의 탈을 쓴다. 그날 정보는 어떻게 샜을까? 국정원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 민준의 죽음은 영웅적인 희생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배우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은 없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고 있었다. 민준의 생존, 흥룡회, 내부의 배신자. 5년 전의 그날은 끝나지 않았다. 희망과 의심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의 안에서 폭발했다. 민준이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배신자인가? 아니면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피해자인가? 어느 쪽이든 진우는 그를 만나야만 했다. 직접 만나 그의 눈을 보고 진실을 들어야 했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조직의 규칙에 얽매일 수 없었다. 공식적인 절차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시그마 팀의 해치가 아니었다.
그는 오직 친구의 유령을 쫓는 한 남자 박진우일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배낭을 꺼냈다. 현금 위조 신분증 몇 개 그리고 비상용 권총 한 자루.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국정원 신분증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과거이자 그의 자부심이었던 모든 것. 그는 망설임 없이 신분증을 서랍에 던져넣고 잠갔다. 배낭을 맨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국가의 정예 요원이 아니었다. 어둠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고독한 추적자의 모습이었다. 목적지는 블라디보스토크. 차가운 항구 도시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진실일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과거의 메아리에 대답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회색빛 소비에트 시절 건물들과 번쩍이는 현대식 자본주의의 간판들이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는 도시. 진우는 김영철이라는 이름의 고려인 사업가 신분으로 이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 키릴 문자로 뒤덮인 거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홍수 속에서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등 뒤를 받쳐주던 조직도 유사시에 목숨을 구해줄 지원팀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권총 한 자루와 희미한 단서 하나가 그의 전부였다. 그의 목표인 볼코프 로지스틱스는 항구 근처의 낡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회사였지만 입구를 지키는 덩치 큰 남자들의 귀에 꽂힌 이어피스와 날카로운 눈빛은 이곳이 단순한 회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내부 정보가 필요했다. 진우는 항구 노동자들이 주로 찾는 허름한 술집으로 향했다. 독한 보드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곳. 그는 바텐더에게 돈을 찔러주며 조용히 정보를 살 수 있는 곳을 물었다. 며칠간의 탐문 끝에 그는 하나의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 미샤.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요원이었으나 지금은 돈을 받고 정보를 파는 일로 살아가는 남자. 편집증적이고 냉소적이지만 블라디보스토크의 어두운 세계에서는 그의 정보망을 따라올 자가 없다고 했다. 진우는 미샤와의 접선 장소로 도시의 중앙시장을 택했다. 수많은 인파와 소음으로 가득한 곳. 서로의 무기를 숨기기 쉽고 대화를 엿듣기 어려운 최적의 장소였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생선 가게 앞에 서자 기름진 머리카락에 낡은 가죽 코트를 걸친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눈은 죽은 생선처럼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뱀 같은 교활함이 숨어 있었다. 김영철 씨, 미샤가 러시아 억양이 섞인 어색한 한국어로 물었다. 미시야, 돈은... 그의 태도는 노골적이었다. 진우는 말없이 암호화폐가 담긴 지갑에 QR코드를 보여주었다. 미샤는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스캔하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볼코프 로지스틱스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줘. 미샤는 주변을 휙 둘러보더니 진우를 시장 구석에 어두운 골목으로 이끌었다. 볼코프는 단순한 물류회사가 아니야. 흑룡회의 유럽 루트를 담당하는 세탁소지. 더러운 무기들을 들여와서 새로운 총번을 새기고 합법적인 서류를 붙여서 유럽 각지로 보내는 거야. 관리자는 드미트리라는 놈인데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놈이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더 필요한 정보는 마침 잘 왔어. 이틀 뒤에 아주 중요한 물건이 들어온다고 하더군. 보안이 아주 삼엄할 거야. 제1, 2번 창고. 밤 2시에 작업이 시작될 거다. QX7 자유랑법 마이크로 프로세서. 진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쫓던 바로 그 화물이었다. 그 물건이 뭔지 아나. 미샤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알 바 아니지. 나는 들은 것만 전할 뿐이야. 하지만 흑룡회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물건이라면 보통 물건은 아닐 테지. 조심해, 이방인. 당신은 아주 위험한 판에 끼어들었어.
그들은 냄새를 맡은 사냥개를 그냥 두지 않거든. 미샤는 그 말을 남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진우는 얻어낸 정보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시장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꽂히는 시선을 느낀 순간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미행이었다. 평범한 좀도둑이 아닌 훈련받은 전문가들의 움직임. 흑룡회인가 자신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인가, 아니면 국정원 자신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알아채고 추격조를 보낸 것일까? 어느 쪽이든 최악의 상황이었다. 진우는 발걸음을 빨리 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언덕진 길을 따라 인파와 차량들 사이를 헤집으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그는 일부러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2명이었다. 코너를 도는 순간 진우는 몸을 돌려 벽에 바싹 붙었다. 첫 번째 추격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진우는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목에 팔꿈치를 박아넣어 기절시켰다. 두 번째 추격자가 놀라 총을 꺼내려 하자 진우는 이미 그의 앞으로 몸을 날린 후였다. 짧은 격투 끝에 진우는 두 번째 추격자의 턱을 강타해 쓰러뜨렸다. 그는 쓰러진 남자들의 품을 뒤졌다. 특별한 소지품은 없었지만 그들의 손목 안쪽에 새겨진 작은 정갈 문신이 눈에 들어왔다. 흑룡회의 하급 조직원들이 쓰는 표식이었다. 미샤의 경고는 사실이었다. 이미 그는 사냥감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진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남자들을 어둠 속에 남겨둔 채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몇 시간을 더 헤맨 끝에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낡고 지저분한 모텔의 방을 잡았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넌사인 불빛 아래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숨을 골랐다. 이제 그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쫓기는 사냥감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거대한 덫이었고 그는 그 덫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그는 배낭에서 권총을 꺼내 익숙한 손길로 분해하고 재조립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틀 뒤 제1리번 창고. 흑룡회의 속을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아무런 지원도 퇴로도 없는 자살 임무.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 창고 안에 강민준이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가 남긴 또 다른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진우는 탄창에 총알을 채워 넣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불가능한 확률이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친구의 유령이 혹은 배신자의 그림자가 그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고독한 사냥감이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고 찰나처럼 짧았다. 박진우는 그 시간 동안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그는 미샤를 통해 얻은 돈으로 암시장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했다. 낡은 러시아 경비원 군복 주파수 교랑이, 그리고 끝에 갈고리가 달린 튼튼한 로프. 그는 제12번 창고가 내려다 보이는 버려진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경비 패턴과 CCTV의 사각지대, 그리고 가능한 모든 침투 및 탈출 경로를 분석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창고의 도면이 3차원으로 그려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약속의 밤. 마치 하늘도 그의 편을 들어주는 듯 거대한 폭풍우가 블라디보스토크를 덮쳤다. 거센 비바람 소리가 그의 움직임을 감춰주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창고의 실루엣은 거대한 짐승의 등처럼 보였다. 진우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둘러쳐진 철조망을 절단하고 로프를 던져 창고의 높은 창문에 갈고리를 걸었다. 빗줄기를 타고 벽을 오르는 그의 모습은 한 마리 거대한 거미 같았다. 창고 내부는 분주했다. 관리자 드미트리가 고함을 치며 작업자들을 다그치고 있었다.
그들은 나무 상자에서 QX7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새로운 상자에 옮겨 담고 있었다. 진우는 철골 구조물 위를 소리 없이 이동하며 아래를 샅샅이 훑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강민준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는 없었다. 익숙한 뒷모습도 특유의 걸음걸이도 보이지 않았다. 실망감이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모든 것이 헛수고였을까? 그저 자신의 희망이 만들어낸 망상은 아니었을까? 그의 시선이 창고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 꽂혔다. 드미트리가 주기적으로 드나드는 곳, 저곳에 무언가 있을 것이다. 진우는 결심했다. 그는 창고 반대편의 낡은 배전반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작은 폭발 장치를 부착했다. 짧은 스파크와 함께 창고의 일부 전등이 나가며 일순간 혼란이 일었다. 젠장 뭐야? 가서 확인해. 드미트리의 고함과 함께 경비원들이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이 진우는 어둠을 틈타 철골 구조물에서 뛰어내려 소리 없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사무실은 단출했다. 책상 위 컴퓨터는 켜져 있었다. 진우는 간단한 암호를 우회하고 파일들을 살폈다. 대부분은 운송장과 화물 목록이었다.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던 순간 그의 눈에 숨겨진 디렉토리 안에 있는 손상된 이미지 파일 하나가 들어왔다. 파일명은 숫자의 나열이었다. 081 월사.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와 민준이 국정원 아카데미를 졸업한 날짜였다. 그는 휴대용 USB에 담아온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깨진 이미지가 천천히 제 모습을 찾아갔다. 그것은 사진이 아니었다. 서울 강남의 어느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설계도였다. 그리고 설계도 위 숨겨진 금고가 있을 법한 위치에 그의 눈에 익은 날개 달린 사자 문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민준은 이곳에 없었다. 그는 진우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우에게 다음 목적지를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들의 심장부 서울로. 진우가 파일을 복사하는 순간 사무실 문 밖에서 드미트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러시아어로 말하고 있었다. 예, 화물은 안전합니다. 아니요, 그의 흔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정보가 틀렸습니다. 드미트리는 잠시 듣는 듯 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산은 최종 목적지로 이동 중입니다. 부장님,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흑룡회 같은 범죄 조직이 상대를 부장님이라고 부를 리 없었다. 그것은 조직 특히 국정원에서 쓰이는 직함이었다. 그리고 그 직함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동수 부장. 그와 민준을 신입 시절부터 아들처럼 아끼고 이끌어주었던 멘토. 5년 전 민준의 사망사건 조사를 직접 지휘하고 종결시켰던 바로 그 남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다. 5년 전의 정보 유출은 우연이 아니었다. 배신은 조직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강민준은 단순한 배신자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이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조직의 심장부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다. 그 깨달음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진우를 강타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경비원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정전이 고의적인 파괴 행위였음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들은 체계적인 수색을 시작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진우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험한 진실을 손에 쥔 채 혼란을 틈타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경보음이 귀를 찢을 듯 울리는 창고를 등지고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얼마 후 진우는 녹슨 화물선 갑판에 서 있었다. 그는 남은 암호화폐를 전부 털어 한국으로 가는 밀항선을 탔다. 검고 거친 바다가 배를 집어삼킬 듯 일렁였다. 그는 유령을 잡으러
블라디보스토크에 왔지만 대신 악마를 만났다. 이제 그의 적은 더 이상 흑룡회만이 아니었다. 그가 몸담았던 조직 전체 한때 목숨처럼 믿었던 멘토가 그의 적이었다. 손에 쥔 펜트하우스의 설계도가 그의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싸움의 무대는 이제 서울이었다. 그리고 다음번의 대결은 그가 한때 모든 것을 걸었던 도시의 심장부에서 한때 목숨을 맡겼던 적과 벌어질 터였다. 진실은 양날의 검이었다. 그리고 그 검은 이미 그의 뼛속 깊이 파고 들어와 있었다. 인천항에 발을 디뎠을 때 박진우는 고국으로 돌아온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익숙했던 서울의 거리는 이제 적대적으로 느껴졌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얼굴이 국정원이나 흑룡회의 감시자처럼 보였다. 그는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어 모든 공식적인 감시망을 피하며 움직였다. 설계돼 그려진 펜트하우스는 강남의 심장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한 마철로 꼭대기에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창고보다 훨씬 더 뚫기 힘든 요새였다. 진우는 며칠 동안 건물 주변을 맴돌며 보안 시스템의 허점 직원들의 동선 그리고 건물의 소유주를 파악했다. 예상대로 소유주는 최동수 부장과 연결된 유령 회사였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문제는 어떻게 강민준에게 연락하느냐였다. 무작정 쳐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했다. 옛 암호들을 떠올리던 진우의 뇌리에 한 장소가 스쳐 지나갔다.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산 정상에 버려진 천문대. 그들이 아카데미 졸업 전 마지막 훈련을 함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의 등을 지켜주기로 맹세했던 곳. 그들에게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진우는 대포폰과 복잡한 우회 경로를 이용해 과거 민준이 감시하던 다크웹 포럼에 한 단어의 메시지를 남겼다. 천문대.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덧붙였다. 이틀 후 자정.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민준이 이 메시지를 볼 것이라는 보장도, 그가 함정이 아니라고 믿어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다. 기다리는 이틀은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값싼 모텔을 전전하며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것은 민준이 파놓은 함정일 수도, 혹은 최 부장이 민준을 미끼로 던진 덫일 수도 있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천문대로의 접근로와 퇴로를 수십 번이고 머릿속으로 그렸다. 약속의 밤. 버려진 천문대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낡고 녹슨 돔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진우에게는 그저 차가운 빛의 무덤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사방을 경계했다. 친구를 만나러 온 것인지 배신자를 죽이러 온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자정. 그림자 속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다. 그였다. 강민준. 라요. 5년의 세월은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더 야위고 더 날카로워진 얼굴. 예전에는 없었던 흉터가 관자놀이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재회는 따뜻하지 않았다. 5년간의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의심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바빴나 보군. 진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살아남느라. 죽는 것보다 힘들더군.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다. 첫 대화는 칼날 같은 탐색전이었다. 진우는 답을 요구했다. 왜 사라졌나? 왜 흑룡회와 함께 있나? 민준은 처음에는 대답을 피했다. 진우를 시험하는 듯 했다. 그가 여전히 자신이 알던 그 친구인지 아니면 국정원의 꼭두각시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마침내 민준은 진우의 흔들림 없는 눈빛 속에서 변치 않은 충성심과 절박함을 읽었다. 그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5년 전 폭발에서 살아남았어. 하지만 난 북한군이 아니라 제3의 세력에게 납치됐지. 최동수 부장의 비밀팀이었어. 진우는 숨을 죽였다. 그 매복은 최 부장이 나의 죽음을 위장하고 나를 영입하기 위해 계획한 거였어. 뭐라고? 최동수 부장.
그가 바로 아키텍트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최 부장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국정원의 정보와 자원을 이용해 자신만의 그림자 조직을 운영하며 세계 무기 시장을 주무르고 있었다. 흥룡회는 그의 수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이었다. 난 5년 동안 그의 밑에서 충성하는 척 연기했어. 그의 범죄에 제국 깊숙이 파고들어 그를 무너뜨릴 증거를 찾고 있었지. 너에게 연락할 수 없었어. 최 부장이 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접촉하는 순간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이었어. 그 서명들 단서들. 그건 내 마지막 발악이었어. 오직 너만이 너의 그 지독한 집요함만이 이 흔적을 따라와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민준의 설명이 끝나는 순간 고요한 산의 정적을 깨고 여러 대의 차량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탐조등을 단 드론들이 날아올라 천문대를 대낮처럼 밝혔다. 완벽한 포위였다. 함정이었다. 민준이 진우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이 아닌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무래도 부장님은 우리 둘 다 믿지 않으셨나 보군. 나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했지. 그들은 서로의 등을 맞댄 채 무기를 꺼내 들었다. 한때 동료였던 자들이 이제 사방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재회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탐조등 불빛이 어둠을 찢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렸다. 사방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다. 공격자들은 흥룡회의 어중이떠중이가 아니었다. 잘 훈련된 움직임, 체계적인 사격술. 최동수 부장이 비밀리에 운용하는 살인기계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그의 사병들이었다. 박진우와 강민주는 등을 맞댄 채 응사했다. 5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들의 몸은 서로의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 명이 엄호 사격을 하면 다른 한 명은 재장전을 했고, 한 명이 적의 시선을 끄는 사이 다른 한 명은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그것은 죽음의 무도였고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살아남아 탈출해야 했다. 진우야, 이쪽이야! 민준이 외쳤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퇴로를 마련해 두었다. 그는 진우를 천문대에 낡고 부서지기 쉬운 벽으로 이끌었다. 그가 미리 설치해둔 소형 폭약이 터지며 벽에 구멍을 뚫고 동시에 반대편에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 그들은 연기와 혼돈을 틈타 어둠이 깔린 가파른 숲 비탈을 향해 로프를 타고 내려갔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들은 서울 지하 깊숙한 곳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낡은 지하철 정비 터널에 몸을 숨겼다. 민준이 마련해둔 은신처 중 하나였다. 흙먼지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지치고 부상당한 두 남자는 비로소 숨을 돌렸다. 최 부장은 국정원의 정보를 역이용했어. 테러 조직이나 분쟁 지역의 정보를 이용해 무기 수요를 창출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그 계약을 따내는 시기였지. 우리가 막으려 했던 바로 그 혼돈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었던 거야. 민주는 지난 5년간의 공백을 채워나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초의 부장의 모든 비리와 정부 내 공모자들의 명단이 담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 증거는 바로 진우가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강남 펜트하우스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버 안에 잠들어 있었다. 그걸 세상에 공개해야 해. 정부나 기관 내에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국제 언론에 터뜨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그때 은신처 구석에 놓인 낡은 배터리식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들 박진우와 강민준의 얼굴이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국정원은 전직 요원 박진우와 5년 전 순직 처리되었으나 생존이 확인된 강민준을 흥룡회와 결탁하여 서울에서 대규모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전국에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최동수가 그의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다.
그는 두 사람을 국가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국민의 적으로 둔갑시켰다. 이제 전국의 경찰과 군대가 그들을 쫓을 터였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수배자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뉴스는 24시간 뒤 서울에서 열릴 국제 정상회담에 대한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이 접수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들이 침투해야 할 펜트하우스는 바로 정상회담장 옆 건물이었다. 도시 전체가 봉쇄되고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가 발령될 것이었다. 최 부장은 그들의 목표물을 사실상 접근 불가능한 요새로 만들고 여론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 그들을 완벽하게 고립시킨 것이다. 국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그는 그들에게 외통수를 불렀다. 이제 그들은 덫에 갇힌 쥐였다. 24시간이라는 시한부 인생. 포기란 선택지에 없었다. 여기서 잡히면 최 부장은 그들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영웅적 이미지를 굳히고 모든 진실을 묻어버릴 터였다. 남은 길은 단 하나. 역사상 가장 삼엄한 경비망이 펼쳐진 도시에 심장부로 뛰어들어 그들의 이름을 증명하고 진짜 배신자를 끌어내릴 증거를 되찾는 것. 미친 짓이었다. 진우와 민주는 펜트하우스의 설계도를 내려다보았다. 밖에서는 도시를 옥죄는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다.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군. 사자굴로 걸어 들어가거나 밖에서 찢어 먹히거나. 진우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다. 그는 설계도 위 숨겨진 금고가 표시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럼 사냥을 시작해볼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5년 만에 다시 뭉친 형제. 모든 카드를 손에 쥔 적을 상대로 그들은 이제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절박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최 부장만의 계략이 아니었다. 그의 치명적인 게임에 대한 그들의 응답이었다. 지하 터널의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박진우와 강민주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정면 돌파가 아니었다. 국정원의 프로토콜 건물의 보안 시스템, 그리고 최동수라는 한 남자의 심리에 대한 그들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한 유령 작전이었다. 먼저 도시에 잊혀진 지하 서비스 터널을 이용해 거리의 봉쇄망을 뚫고 건물 근처까지 접근한다. 다음 최고 등급 요원만이 아는 건물의 압력 감지 환기 시스템의 결함을 이용해 상층부로 올라간다. 그 후에는 두 갈래로 나뉜다. 즉흥 연기의 대가인 민준이 위조 신분으로 다른 층에 생화학 경보를 울려 내부 보안팀을 유인하는 동안 정교한 침투의 귀재인 진우가 펜트하우스에 잠입해 서버를 탈취한다. 탈출 계획은 없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이해하고 있었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숨막히는 터널을 지나고 아찔한 환풍구를 오르는 동안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민준이 사자 굴로 걸어 들어간 후 진우는 펜트하우스에 잠입했다. 레이저와 압력 감지기, 적외선 센서가 촘촘히 얽힌 거실을 통과하며 그는 한 마리 그림자가 되었다. 마침내 설계도에 표시된 대로 거대한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 앞에 섰다. 그가 묵직한 서버를 꺼내는데 성공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띵! 펜트하우스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였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경비팀이 아닌 권총 한 자루를 든 최동수 부장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미끼를 물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결국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진우야. 최 부장의 목소리는 실망과 일말의 반가움이 섞인 듯 기묘했다. 그는 뒤틀린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국가는 약하고 통제된 혼돈만이 진정한 힘을 가져다주며 자신은 그 힘을 위해 더러운 일을 자처했을 뿐이라고. 그는 진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같은 종류의 인간이다.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내 옆에 서라.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자. 당신은 우리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배신했소. 진우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바로 그때 예상보다 빨리 보안팀을 처리하고 나타난 민준이 초의 부장의 등 뒤에 총구를 겨눴다. 그는 어깨에 부상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이제 2대1의 상황. 하지만 대치 상황은 길지 않았다. 최 부장은 늙었지만 여전히 무서운 요원이었다. 그는 몸을 돌리며 진우를 향해 총을 쐈고 그 순간 민준이 진우를 밀치고 대신 총알을 맞았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민준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분노에 휩싸인 진우는 괴물 같은 힘으로 최 부장에게 달려들었다. 짧고 격렬한 격투 끝에 그는 최 부장을 제압하고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그는 죽이지 않았다. 심판은 그의 몫이 아니었다. 진우가 쓰러진 민준에게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민준은 진우의 손에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를 쥐어주었다. 서버의 데이터를 해독하고 전송할 수 있는 마스터키였다. 세상에 알려줘. 내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치. 그 말을 마지막으로 강민준의 눈이 감겼다. 그의 머리가 진우의 팔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친구의 마지막 말이 귓게 울리는 가운데 진우는 서버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데이터 전송을 시작했다. 최 부장의 모든 범죄 기록과 공모자 명단이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서버로 흘러 들어갔다. 복도에서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전술팀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몇 주 후, 아키텍트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최동수 부장은 구속되었고 그의 그림자 조직은 해체되었다. 박진우와 강민준의 이름은 모든 혐의를 벗었다. 강민준은 5년간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싸운 국가 영웅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진우는 민준의 묘비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사자상이 들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사자상을 묘비 위에 올려놓았다. 전쟁은 끝났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친구의 복수는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새벽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진우는 등을 돌려 묘지를 걸어 나갔다. 떠오르는 해가 그의 등 뒤로 긴 그림자를 남겼다. 과거의 유령들에게서 마침내 자유로워졌지만 그는 이제 미지의 새벽 속으로 홀로 걸어가야 했다.